경찰관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 지속적 반복적 피해 입었으니 그렇게 쓰면 더 강력히 처벌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고소장은 절대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런 사건은 또 변호사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가해자가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저는 무죄인데요? 저 변호사랑 같이 갈게요. 변호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언어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오지에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현지 가이드나 아니면 가이드북 같은 것이 없이 여행하는 건 거의 자살 행위죠. 고소도 나의 신변이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피해를 입었으니 경찰이 처벌을 내려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이 난 겁니다. 고소장에 들어가는 내용을 기본 세팅으로 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비틀어져도 오히려 연락을 받은 건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라는 겁니다. 고소를 하려다가 더 억울해지는 분이 있구나. 저 합의금 얼마나 줘야 돼요?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돈 받았다고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연봉 5천이면 1억 5천이 합의금이다. 1억 5천이 달라요. 고소라는 게 요즘은 공격 수단, 되게 일상적인 공격 수단의 하나이기도 하고 고소미 먹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당사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법무부 인권구조과 그리고 국선전담 변호사로 오래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금유나 변호사라고 하고 현재 소속은 법무법인 하이무 구성원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덕수에 있는 이메리 변호사라고 합니다. 일반 사건도 많이 하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기도 하고 공적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심의하는 데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고소를 하면 생각보다 너무 막막한 일이 많이 닥치고 너무 생각보다 오래 가고 경찰이 왜 내 편이 아니지? 왜 고소했는데 처벌이 안 되지? 고소를 하면 그 다음은 뭐지? 경찰서에 한번 갔다 오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데 경찰관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면 경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해주고 나를 보호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통계치를 보면 고소 사건이 연간 40만 건 정도 돼요. 고발 사건까지 합쳐서 재판까지 올라가는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은 처음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 이 사람이 피해자구나 라고 믿어주기보다는 이게 진짜 재판까지 갈 건인가? 라고 의심부터 하고요. 피해자는 내가 진정한 피해자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걸 처음 고소인 조사 때 알게 되거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 입은 분일수록 고소장에 절대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난 지속적 반복적 피해 입었으니 그렇게 쓰면 더 강력히 처벌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고소장은 공소장이 되어야 하고 공소장이 판결문의 범죄 사실이 되어야 하는데 범죄 시일, 장소, 그 방법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얼굴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 나오는 범죄들, 특히 가족이나 회사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들에 대해서는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목을 만졌습니다. 고소장에 이렇게만 적고 경찰한테 이 말만 하면 다 될 줄 알고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은 그리고 그 날짜가 언제였어요? 그때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라는 걸 물어보면서 범죄를 하나하나 특정을 하는데 기억을 못해서 말을 바꾸게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추가하게 되는데 이분 말을 믿어야 하나?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하는데 그래서 무혐의가 떨어지거나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 입으신 분일수록 오히려 몇 년 몇 월경 이렇게 피해 입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제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적어 가셔야 되고 진술도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꼭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생각나는 건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어떤 갚을 기간이 지났는데 돈을 안 돌려주고 있다. 이때 경찰에서 왜 고소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돈 받으려고 고소했다든지 돈을 받으면 처벌하지 않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소에 드는 비용은 0원입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이, 경찰이, 국가기관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낼 때 뭐 돈을 내라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민사소송과의 차이기도 하죠. 그런데 녹음 파일 같은 거를 가져갈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경찰이 보기 좋게 녹취록을 좀 만들어 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녹취록을 뜨는 비용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진짜 천차만별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은 고소장에 접수되면 내가 경찰로 배정됐다 연락이 오는데 일주일 뒤에 주는 분도 있고 2주 뒤에 주는 분이 있고 한 달 뒤에 주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저는 무죄인데요? 저 변호사랑 같이 갈게요. 변호사가 뭐 바뀌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끈다면 정말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거의 10년 만에 기소가 되고 처벌이 된 그런 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잡히고 나머지는 해외인 경우 그럴 때는 뭐 기소 중지 이런 게 돼 있어서 공소시효까지 그냥 사건이 멈춰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구속기간 제한이 있죠. 구속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확실해서 경찰이 혹은 검찰이 구속을 시키면 구속수사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칙 20일 이내 기소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수사 대부분이 다 불구속이라서 구속 수사하는 것 자체가 많지 않고 정말 확실한 건들 예를 들어 뭐 정말 중대 범죄인데 뭐 이제 출국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재판이 되는데 그럴 때는 또 아주 한 달 이내 신속하게 재판으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고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구속은 정말 잘 되지 않고 정말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뭐 중대한 시의성 높은 범죄나 중대한 범죄, 강력 범죄, 좀 상습성이나 반복성이 높은 범행들 이런 것들에 한해서 정말 엄격한 요건 하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변호사가 꼭 고소할 때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예로 들어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언어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오지에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현지 가이드나 아니면 가이드북 같은 것이 없이 여행하는 건 거의 자살 행위죠. 고소도 나의 신변이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리인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지 않고 소송이라는 여행을 한다면 굉장히 힘든 길이 될 수가 있다.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경찰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가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런 사건은 또 변호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극구 부인하고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역공을 할 때도 있고 엄청 유명한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방어를 하고 있다면 변호사가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걸 또 느끼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속된 말로 밥상 차려주는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고소장에다가 꼭 필요한 얘기들과 증거들을 잘 늘어놓아서 경찰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근데 요즘은 이제 고소장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굉장히 디테일해져서 밥상을 차려주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숟가락으로 떠서 경찰관의 입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40만 건의 고소사건 중에서 내 사건이 조금 더 재판에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를 좀 더 빨리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분은 고용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원장과 좀 갈등이 있었는데 원장이 그 의사가 일하고 있는 방에 찾아 들어오더니 너 나와 하면서 이걸 자꾸 끌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끌려가서 뭐 이상한 모욕적인 얘기를 들어서 경찰에 바로 신고도 하고 병원에도 가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당연히 나는 피해를 입었으니 경찰이 처벌을 내려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연락을 받은 건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라는 겁니다. 고소를 하려다가 더 억울해지는 분이 있구나. 또 기억나는 것이 조직적인 사기 사건에서 뭐 중간에 사기를 친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을 잘못 고소했다가 초반에 사건이 좀 틀어진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고소장에 들어가는 내용을 기본 세팅으로 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비틀어져도 좀 수사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거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저 합의금 얼마나 줘야 돼요?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그 질문 정말 많이 들으시죠? 네. 합의금은 말 그대로 합의금입니다. 돈 줄 사람, 돈 받은 사람의 의사가 합치해서 나오는 금액이고 적정 금액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어 딱 한 건의 강간 사건
똑같이 1회 강간인데 제가 300만 원의 합의를 본 적도 있고 1억의 합의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차만별이고 그 서로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합의를 할 때 금액 부분은 그렇지만 다른 조건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꼭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합의금 안에는 민사소송 못한다. 그 내용을 가해자 측은 꼭 넣고 싶어 하는데 피해자 측도 그 내용을 꼭 넣을지 넣으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돈 받았다고 보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많으니까 합의서 안에 돈 받았다, 용서한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더 이상 나한테 접근하지 않고 접근했을 때는 접근 1회당 뭐 1,000만 원, 500만 원 손해배상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내용을 넣는 거 합의를 할 때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합의금의 적정선 같은 게 시세라는 표현도 쓰죠. 네. 상한선을 1억 원으로 설정한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1억 원이 상한선이고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닌데 합의가 안 되면 보통 민사소송 하잖아요.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어떤 사람이 돌아가셔도 위자료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이 나오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보통 합의금을 그 정도 선으로 변호사들은 많이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 얘기신데요. 이분은 이제 가해자로 오셨는데 상대방 즉 피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연봉은 얼마냐고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연봉 5천이다. 그러면 이 건은 징역 3년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연봉 5천이면 1억 5천이 합의금이다. 1억 5천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자기가 이 피해로 인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됐다거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실제로 얻고 있는 소득 같은 것도 고려 기준이 되고요. 근데 합의금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역시 상대방의 변제 의사나 자력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합의 제안을 해오는지 어느 정도 실제 부담할 수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외상 합의라든지 분할 합의 같은 건 피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내가 구속되면 너 돈을 못 갚지 않냐. 그러니 내가 구속 안 되게 일단 합의를 해줘라. 그리고 재판 끝난 다음에 다달이 갚겠다. 이 말 듣고 합의해 주셨다가 그 돈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합의는 특히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합의를 그렇게 빨리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가해자 측은 빨리 하고 빨리 덮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과연 그게 유리하나? 왜냐면 뒤로 갈수록 처벌이 확실한 사건인데 경찰에서 검찰로 가고 검찰에서 재판을 가고 1심에서 2심으로 가고 특히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떨어지면 가해자 측은 정말 돈을 싸들고 와서 이제 합의 이 돈으로 해달라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먼저 합의해주면 상대방만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정말 확실한 사건일수록은 오히려 너무 빨리 합의를 해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후회하실 수 있다. 그 얘기도 꼭 드리고 싶네요. 최근 들어 좀 많은 게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핸드폰을 터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근데 오히려 핸드폰으로 증거 수집을 했다가 비밀 침해 같은 걸로 고소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 외도의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런 걸 당해야 하냐 라고 말씀하셔도 그 범죄를 성립하면 처벌이 될 수밖에 없어서요. 그런 것들 많이 신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톡방이나 그런 발언들이 나는 편하게 했던 발언인데 그게 배신자가 이제 알려줘서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가정주부, 선량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내가 왜 고소를 당했죠? 이게 왜 명예훼손이죠? 이게 왜 죄가 되죠? 이렇게 오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의견을 인터넷으로 개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게시물을 올린다든지 리플을 단다든지 유튜브를 찍는다든지 개인들이 다 쉽게 자기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표현의 자유의 어떤 반작용으로 이런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것들의 고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10년간 한 4배 정도 뛰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어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게 설마 범죄가 되겠어 하는 것들로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 오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계 쪽 종사자들을 만날 기회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그쪽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저작권자로서 피해 상담하실 때가 많은데 저작권도 굉장히 쉽게 인정이 되는 권리 중에 하나여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니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다 쓰거나 영리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 고소당했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고소라는 게 요즘은 공격 수단, 이게 일상적인 공격 수단의 하나이기도 하고 고소미 먹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당사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고소의 목적은 처벌입니다. 억울한 고소 피해자들을 위한 책을 써보자 의기투합해서
이번에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한번 갔다 오시면 더 이 책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매뉴얼이나 가이드북처럼 보실 수 있도록 목차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눠놨고 많은 이야기를 실어놨습니다. 고소인들은 통상 그 과정이 잘 몰라서 경찰한테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뭐 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그렇게 친절하게 말을 해주진 않거든요. 그리고 경찰관마다 하는 얘기도 다르고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답을 주고자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확실히 처벌할 수 있도록 이 책이 여러분 손안에 변호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꿈일 수는 있는데 전국의 모든 경찰서 민원실에 한 분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도움받을 곳 없는 도움이 필요한 그 민원인들, 고소하실 분들이 이 책을 좀 접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